네, 저는 지금 강박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바로 앞에 내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첫 영상이시라면 앞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박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박으로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박 증상이 정신병으로 옮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해치려는 상상을 하거나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상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섭기도 하고 또 다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너무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강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이해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는 남에게 말하기 민망할지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만은 이해해 주길 희망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답답함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마치 자신만의 비밀처럼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게 돼요.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강박증은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지 못하고 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 원인뿐 아니라 강박 증상 역시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전부를 공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 문장이 강박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속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악순환이죠. 강박증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증상을 드러내면 자신이 더 초라하고 약해진다, 나약하다라는 그 억압을 부추기곤 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 발견하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더 병을 키우게 하는 겁니다. 이겨낼 힘이 점차 더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강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숨기게 되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를 안으로 숨기고 그러면 더 골마 터지게 돼요. 밖으로 꺼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상처가 났고 처음 그 상처에 약을 바르게 된다면 많이 따갑고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은, 그 따가움은, 그 아픔은 그게 있어야만 해결되고 괜찮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아픔일 거예요. 우리가 강박을 상징적 장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나를 가둔 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모양과 같아요. 제가 중증의 강박증 내담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쇠창살에 갇힌 돼지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침을 흘리면서 나가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강박증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가장 잘 표현한 상징적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열쇠가 없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박적 증상은
자신이 스스로 가둔 감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들키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 순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출구로서 선택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이해하는 것이 열쇠가 될 거예요. 각자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자신만의 감옥에 열쇠를 찾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강박적인 이 증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강박에 대한 심리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강박은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강박증을 가진 내담자가 미로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만약에 없다면 그 미로에서 나오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미로가 어떤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확한 구조를 알고 원리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 미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음성 녹음이 강박증이라는 미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어요.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지만 물론 사람마다 그 미로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리를 알면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강박증으로부터 주체성을 회복하고 계시고 아마도 기존에 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증상 개선에 성공하신 분들의 경우 글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짜 진실에 각박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통찰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절망적이고 불모지와 같던 강박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길 희망해요. 하나씩 그 원리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심리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강박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신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왜 강박이라는 증상이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증상 자체만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사라지더라도 증상을 만든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발되죠. 대신 근본 원인을 찾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증상 자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인지적 방법만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완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증상을 만든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면역이 생기거나 또 다른 증상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찾고 그 원인이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해소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만 증상이 심각하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약물치료나 다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한 경우 약물치료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 되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치료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다른 증상들과 강박증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설명해 볼 거예요. 강박증은 다른 신경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강박 증상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박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박증은 증상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보죠. 그동안 강박증을 해소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증상 자체를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강박 증상에 과몰입된 상태여서 다른 외부의 자극이 입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상 해소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구조를 해체해야만 증상이 해소가 될 텐데 심리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강박은 마치 구멍난 풍선 혹은 물이 새고 있는 댐처럼
그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미 강박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새어나가고 있는 에너지부터 봉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박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불안 장애의 경우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원인을 해소한 것 같아도 증상이 바로 개선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증상에 대한 치유와 그 증상을 만든 원인에 대한 해소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증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과 증상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두 가지가 모두 같이 해소가 되었을 때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증상만 사라지게 하거나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박증은 현실에서 직접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거나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출구가 만들어지면 증상이 조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문제가 그대로 올라오면 다른 증상으로 옮기거나 재발하곤 하죠. 그리고 약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 세계에서의 출구가 다시 막히게 되면 증상이 더 강하게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증상이 바로 개선되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증상이 약화되는 경향으로 좋아지곤 해요. 저는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경향을 진자의 운동에 비유하고 싶어요. 진자를 처음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만히 놔둬도 계속 움직이는 것과 같죠. 만약 자동차라면 엔진이 꺼졌을 때 관성이 남아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마찰력과 같은 저항이 있어서 멈추려 할 거예요. 하지만 강박은 자동차보다는 진자 운동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증상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을 순간적으로 제거하더라도 움직임이 바로 멈추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멈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해소하면서 증상을 멈추는 작업에 성공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개선되는 경우가 만들어져요. 병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이 증상의 개선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야 가려진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만 억지로 완화시키려고 하면 계속 증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증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절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씩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